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단원 송의 성립과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뭔지 아시나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나라 때 배웠던 건데요. 네, 이분 기억나죠? 채륜이란 분인데 이분이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발명품이 종이고요. 두 번째 발명품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화약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발명품은 이렇게 활판 인쇄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발명품은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항해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4대 발명품이 이건데 그 중에 화약, 활판, 인쇄술, 나침반이 오늘 배우는 송나라 시대 때 모두 발명이 됩니다. 특히 이 나침반은 신항로 개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명나라 때 중국의 정화라는 사람이 해외 원정을 갔는데 그때 함대가 콜럼버스 함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콜럼버스 함선에 비해서 정화의 함선이 훨씬 전에 만들어졌고 해외 원정을 떠나는데 굉장히 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외 원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나침반의 발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원에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공부했었죠. 수나라는 대운하였고 이 수나라의 기틀을 이어받은 당나라가 문화적인 또 융성기를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이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559 시기예요. 이때는 화베이 지방의 5개, 나머지 지역의 10개의 나라가 들어섰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분열의 시기를 끝내고 통일한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군사력이 되게 약했어요. 왜냐하면 송나라에서는 문치주의라고 해서 유교 지식을 갖춘 이 사대부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북방 민족들은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는데요. 거란국과 이 탕구르족의 서하 라는 나라에 결국 무릎을 꿇게 돼요. 송나라가. 그래서 얘네한테 굉장히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곡물로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평화를 얻긴 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의 그런 거를 물품을 주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궁핍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도 나름 개혁을 시도를 하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제 금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금나라는 여진족이 북방했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는 이 금나라 손을 잡고 이제 거란을 쳐요. 그래서 거란이 없어진 다음에 금나라가 이 송나라를 정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송나라는 수도를 옮깁니다.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수도를 옮겨서 남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그 전의 송을 북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남송의 수도는 항저우라는 도시였는데 이 남송도 군사력이 약했겠죠. 그래서 13세기에 몽골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결국 몽골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중국을 차지하면서 원나라라는 칭호를 사용을 했고요. 이 원나라는 결국 또 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이 몽골 제국 이민족이 세운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등장한 게 중국의 마지막 황제를 배출했던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는 이 금나라가 나중에 금을 이어받았다 해서 후금이 되는데 이 만주 지역에서 만주족이 만들었어요. 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보면은 이 청나라의 실제 마지막 황제의 모습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역사를 우리 3단원에서는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배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송의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건국 906년인데요. 59개 분열을 수습을 하고 송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송을 제일 먼저 통일한 송태조의 정책은
송태조는 이 절도사가 지방의 관리,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같은 역할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당나라 말기에 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세력을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절도사 대신 문치주의라고 해서 어떤 그 유교를 잘 아는 유교적인 지식을 갖춘 사대부들을 관직에서 차지하고 이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계속 이어서 실시를 하는데요. 과거제는 이제 황제가 직접 관리를 선발해요. 그래서 1차, 2차 시험을 보고 3차 시험 때는 황제가 직접 시험관에 나가서 감독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황제가 직접 관리를 선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어떤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문치주의의 영향으로 너무 이제 유교적인 지식 이런 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되게 돼요. 그래서 북방 민족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어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의 결과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거란국이나 탕구르족 같은 나라들한테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곡물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궁핍해지고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보수파의 개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황제가 있는 거죠. 네,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에 등장해서 관리를 뽑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전시제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왕한석의 개혁, 부국 강병과 그 자영농가 상인을 보호하고 군대 양성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하면서 보수파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한석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다음은 북방민족의 성장입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중국은 5대 집국 분열 시기를 맞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혼란 기회를 틈타서 유목민족이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란족이 먼저 힘을 키웠는데요. 이 거란족은 요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요나라는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 요나라가 바레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바레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려도 침략을 하게 되고요. 또 송나라도 쳐서 이 송나라가 이 거란족한테 요나라한테 비단과 은을 곡물로 보냈다고 했죠.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곡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탕구르족이 세운 서화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서화도 마찬가지로 송나라를 쳤어요. 근데 역시 또 이 송나라는 이 서한테도 막대한 양의 또 비단과 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서한은 중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있었던 곳이 비단계족이에요. 그래서 송이 약한 틈을 따서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해서 중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금나라는 거란이나 서화보다는 훨씬 힘이 셌어요. 이 금나라를 만든 민족이 여진족인데요. 이 여진족은 옛날에는 뭐 말갈이라고 불리고 그냥 오랑캐 취급을 당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는데 일단 금나라는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송을 남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송은 이제 남송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북송, 거란, 서화가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나라가 수도를 차지하고 결국 이제 송나라는 이 항저우로 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남송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나라 이렇게 몰아낸 그런 모습이죠.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5대 19개 분열 시기가 있었죠. 이걸 수습하고 송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송나라는 문신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앞세웠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황제가 최종 시험관이 돼서 과거 시험 합격자의 등수를 결정하는 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제도 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전시 제도를 통해서 황제에 대한 관례 충성을 유도하기도 했죠.
네, 송대에는 문치주의 정책을 폈는데 그 결과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했죠. 그래서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북방민족에게 은이나 비단 같은 막대한 물자를 제공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농민의 부담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한석이 개혁을 주도하였지만 네,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네, 북방민족의 성장을 보면요. 일단 거란은 어, 당 말에 혼란을 틈타 통일을 했고요. 그리고 발해를 무너뜨리고 네, 송나라를 압박하고 고려에도 침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한은 비단계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을 번영시켰고요. 그리고 송나라는 이 거란과 이 서에게 네, 비단과 은을 보내는 조건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12세기 초에는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요. 이 금나라는 세력을 키운 다음에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일단 무너뜨리고 그리고 화북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송을 남쪽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밀려난 송나라는 항저우에 수도를 두고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남송은 결국 몽골한테 망하는데 네, 그때까지 150년간 존속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는 당이 멸망한 이후 59개의 분열을 끝내고 네, 송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송태조는 중앙의 군사력 통제력을 강화하여 문진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를 앞세워서 황제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송의 군사력이 약해지자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아졌는데 송은 북방민족에게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여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였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보냈다고 했죠. 그 결과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농민의 부담이 커져서 왕한석이 개혁을 주도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북방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무너뜨리고 송을 압박했고요. 탕구르족이 세운 서한은 비단길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12세기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 송을 남쪽으로 몰아냈다. 이래서 남송시대가 되죠. 네, 이어서 송나라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에서는 이 사대부들이 성장을 했는데요. 사대부는 유교적인 지식을 갖춘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고요. 사대부의 특징은 과거를 통해서 등용되었고 또 능력을 중요시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성리학은 남송의 주의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유학의 한 갈래인데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성리학이 송나라뿐만 아니라 고려에도 영향을 주고 조선에도 영향을 주어서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에는 과거제가 정착이 되면서 당나라 때 문벌 기준 대신 이 사대부가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대부는 유교적 소양을 중시하였고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관리가 됨으로써 어떤 정치의 중심에 섰죠. 그리고 송나라에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이 발달하였고요. 이 성리학은 중국 왕조와 주변, 우리나라 특히 조선의 지배 이념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경제 성장과 서민 문화의 발달인데요. 이 송나라 시기에 군사는 약했지만 경제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특히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모넥이라든지 이모작, 그러니까 2번 경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시장이 생기겠죠. 농산물을 거래하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대규모 시장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동전과 이제 화폐, 지폐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송나라 때 처음으로 지폐를 썼는데요. 이 지폐 이름을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당나라와 이게 차이점인데요. 당나라는 귀족 문화였죠. 네, 귀족 문화가 발달을 한 반면에 이 송나라에서 그리고 다음에 볼 원나라까지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것이 유행을 하게 되죠.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에는 이 강남의 저습지가 개발되고 모내기법이 보급되고 이모작가 품종 개량이 이어져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요. 상품 작물의 재배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고 상업 수공업도 발달했는데 이 시장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층이 서민 문화를 꽃피우게 되는데요. 네, 소설과 수필이 유행하게 되고 우락 문화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인데요. 네, 활판 인쇄술이 발명이 돼요. 그래서 활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겠죠. 지식이 보급되고요. 또 나침반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해에 이용이 되면서 해상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 전해져서 신항로 개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약이 발명되는데 이 화약 발명을 통해서 무기가 제작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무기가 중세의 어떤 봉건 기사들의 몰락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약이 백년 전쟁에서 사용이 돼요. 네, 백년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에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중세 봉건 기사들이 이 화약 무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갑옷을 다 이렇게 뚫잖아요. 네, 그래서 중세 봉건 기사가 몰락하게 되고 결국 왕권이 강화되는데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판 인쇄술 발명됐고요. 그리고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역, 어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화약이 발명돼서 새로운 무기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유럽에도 전해집니다. 네, 일단 활판 인쇄술을 보면은 이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텐베르크 독일의 활판 인쇄술 금속 활자의 어떤 발명이 종교 개혁을 이끌었는데 이 송나라 때도 활판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인쇄를 빨리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이 발명이 됐는데 이 나침반은 무역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약은 무기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게 어떤 전투 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중세 기사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송나라에서는 과거제가 정착이 되면서 당대 문벌귀족 대신 사대부가 사회 지배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송대에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죠. 송대에는 농업과 함께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했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농업, 상업, 수공업이 모두 발달해서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4번 송대에는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서민 문화가 꽃피었고요. 송대에는 활판 인쇄술, 그리고 나침반, 화약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지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송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